어머니, 이제 나가세요. 큰 집은 어머니 혼자 사시기엔 너무 넓어요. 대신 빌라 전세 하나 알아봐 드릴게요. 남편 장례식이 끝나던 날 큰아들 재우가 어머니에게 던진 충격적인 한마디였습니다. 큰아들은 차갑게 등기부를 내밀며 집을 비우라고 통보했죠. 둘째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형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일은 평생 묵묵히 가족을 위해 살아온 여자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쫓겼습니다. 검은 상주복 차림으로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뒷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은 혀를 찼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손에 꼭 쥐고 있던 낡은 도장 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요. 강남 한복판 15층 상가 건물. 시가 2,500억 원. 바로 그 건물의 진짜 주인이 방금 쫓겨난 여자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식들은 어머니가 무일푼 노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죽은 남편은 이미 5년 전 모든 것을 아내 이름으로 바꿔놓았죠. 이번 영상에서는 장례식 날 쫓겨났다가 2,500억 빌딩 주인으로 돌아온 한 여자의 통쾌한 복수극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빈소는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검은 양복들이 물결처럼 움직였죠. 향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정화는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일은 평생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앉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죠. 조문객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부인, 힘내십시오. 정화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태윤이 떠난 지 사흘째였죠.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재우가 조문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남긴 것들이 많습니다. 잘 정리하겠습니다. 정화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죠. 남긴 것들이라니. 재우는 벌써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나영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 정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좀 드셔야죠. 계속 굶으시면 쓰러지십니다. 하지만 나영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말과 달리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죠. 둘째 준호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가끔 정화를 힐끗 쳐다봤지만 눈이 마주치면 재빨리 시선을 돌렸죠. 무언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막내 다연만이 정화 옆에 앉아 있었어요.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엄마, 괜찮아요? 정화는 딸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손에 온기가 전해졌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빈소가 조금씩 비어갔죠. 재우가 정화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이제 집에 가셔야죠. 장례 절차는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우의 얼굴이 이상하게 낯설어 보였어요. 아직 아버지 곁에 있고 싶구나. 목소리가 떨렸죠. 어머니, 이미 3일째입니다. 이제 놓아주셔야죠. 재우의 말투는 단호했어요. 옆에 서 있던 나영이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님. 아버님도 편히 가시라고 하실 거예요. 정화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태윤은 웃고 있었죠. 5년 전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직 건강했을 때였죠. 정화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저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가방을 챙기려는데 재우가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준호도 다가왔죠. 나영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뭐냐? 정화가 물었어요. 집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재산 정리를 해야죠.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 작은 곳으로 옮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재우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정화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혼자 그 큰 집에 계실 필요 없잖아요. 저희가 관리하기도 편하고요. 재우는 뻔뻔했습니다. 정화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밀려왔죠. 남편이 떠난 지 사흘, 아직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아들은 이미 집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정화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천보자기가 보였죠. 그 안에는 작은 도장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건넨 것이었습니다. 재우가 그 도장을 보자 눈빛이 변했어요. 욕심이 번뜩였죠. 어머니, 그 도장은 뭡니까? 재우가 다가왔습니다. 정화는 도장을 꺼내 들었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거다. 목소리가 가라앉았죠. 그게 혹시 부동산 인감 도장입니까? 나영이 끼어들었어요.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화는 며느리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그건 네가 알 일이 아니야. 준호가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재산 정리는 해야죠. 도장은 저희가 보관하는 게 안전할 것 같은데요. 정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들을 둘러봤습니다. 남편의 시신이 아직 따뜻한데 벌써 재산을 나눠 먹으려 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다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들, 지금이 그런 얘기할 때야? 아버지 장례도 안 끝났는데.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죠. 다연아, 넌 빠져. 어른들 일이야. 재우가 동생을 쏘아봤습니다. 정화는 도장을 다시 보자기에 쌌어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말았습니다. 남편이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죠. 여보, 이 도장은 당신이 가지고 있어. 서류는 거짓말하지 않아. 사람은 변해도 종이는 변하지 않지.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식들이 어떻게 변할지를요.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를 내쫓는 게 아닙니다. 편하게 모시려는 거예요. 재우가 말을 바꿨어요. 하지만 눈은 여전히 도장을 노려보고 있었죠. 정화는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똑바로 섰어요. 난 내 집에서 나가지 않아. 니네가 나가든지. 어머니가 그 집을 어떻게 유지하시겠어요? 관리비며 세금이며 얼만데. 나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화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가 거지로 보이니? 70년을 살면서 한 푼도 안 모았을 것 같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재우가 주먹을 쥐었어요. 어머니, 말씀을 곱게 하십시오. 곱게? 니네가 지금 나한테 하는 짓이 곱니까? 정화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빈소에 남아있던 몇몇 조문객들이 돌아봤죠. 준호가 재빨리 나섰어요. 어머니, 조용히 하세요. 창피하게. 창피. 그 말이 정화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을 보낸 아내가 창피하대요. 재산을 지키려는 어머니가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정화는 가방을 들었어요. 도장이 든 보자기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옳았어. 서류는 거짓말 안 해. 사람만 거짓말하지. 그 말을 남기고 정화는 빈소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재우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후회하실 겁니다. 정화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우산도 없이 걸었습니다. 도장만 꼭 품에 안은 채로요. 택시가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정화는 젖은 옷을 움켜쥐고 내렸어요. 기사가 미터기를 가리켰죠. 3만 원이 나왔습니다. 정화는 지갑을 열었어요. 현금이 5만 원밖에 없었죠. 카드를 꺼냈습니다.
호텔 로비는 화려했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대리석 바닥이 매끈했죠. 정화는 상주복 차림으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의 시선이 정화의 젖은 옷을 훑쳤습니다. 방 하나 주세요. 정화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스탠다드룸은 25만 원입니다. 정화는 카드를 내밀었어요. 승인이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안도했죠.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방문을 열자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정화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방에서 도장 보자기를 꺼냈죠. 펼쳐보니 도장에 남편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도상만이라는 이름이 떴죠. 한빛타워 관리소장이었어요. 정화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입주민들이 난리예요. 도상만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가겠습니다. 정화는 피곤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사모님, 회장님 안 계시니까 건물도 삐졌나 봅니다. 빨리 와주셔야 해요. 정화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빛타워. 강남 한복판에 있는 15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죠. 남편이 평생 읽어놓은 것이었어요. 시가 2,500억 원. 그런데 정화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조망래였습니다. 한빛타워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여자였죠. 61살, 입이 거칠지만 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모님, 지금 어디세요? 동네에 소문이 파다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내쫓았다고 난리예요. 조망래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죠. 조 사장님, 저는 괜찮아요. 정화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그 나쁜 년들. 제가 커피값 2배로 받고 있어요. 그 집 사람들한텐 안 팔아요. 정화는 작게 웃었어요. 조망래다운 반응이었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남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여보, 집 열쇠는 당신이 쥐고 있어. 절대 놓지 마.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정화는 도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진실을 마주해야 했죠. 서류가 말해줄 거예요. 정화는 아직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를 뿐이었죠. 2,500억 원짜리 빌딩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요. 다음 날 아침 정화는 한빛타워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 도상만이 달려왔어요. 58세, 체격이 좋은 남자였죠. 얼굴에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사모님 오셨네요. 엘리베이터 기사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상만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았어요. 정화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15층 유리 외벽이 햇빛을 반사했죠. 남편이 30년 동안 읽어놓은 것이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관리사무소로 들어가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조망래였습니다. 사모님, 지금 당장 역 앞 부동산으로 오세요. 큰일 났어요. 정화는 도상만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도상만이 따라 나섰죠. 두 사람은 빠른 걸음으로 부동산을 향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는 2층에 있었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정화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죠. 재우와 준호가 중개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펼쳐져 있었어요. 집 매매 계약서였죠. 정화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재우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꺼냈어요. 중개사에게 내밀었죠. 이거 먼저 확인하세요. 중개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소유주란을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한정화. 분명히 적혀 있었죠. 재우가 아니라 정화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집주인이 어머니라고요? 재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화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래, 내 집이야. 네 아버지가 5년 전에 내 이름으로 해놨어. 말도 안 돼.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상해? 내 재산을 왜 너희랑 상의해? 정화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나영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하자 입술을 깨물었죠. 어머님,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족인데. 가족? 장례도 안 끝났는데 집 팔려고 한 게 가족이야? 정화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중개사가 어색하게 일어섰어요. 저는 이만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황급히 밖으로 나갔죠. 재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산 거예요. 당연히 장남인 제가 물려받아야죠. 평생 일한 건 맞지.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는지 아니? 나야. 70년을 함께 샀나. 정화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도상만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서류가 법이죠. 등기부에 사모님 이름이 있으면 사모님 집입니다. 재우가 도상만을 쏘아봤어요. 당신은 빠져. 우리 가족 일이야. 정화는 등기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아들들 앞에서 흔들었어요. 이게 진실이야. 너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준호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집을 어떻게 유지하시겠어요? 세금이며 관리비며. 정화는 작게 웃었어요. 그리고 폭탄 선언을 했죠. 걱정 마. 한빛타워도 내 거니까. 2,500억짜리 빌딩 주인이 집 한 채 못 지키겠니? 부동산을 나온 정화는 한빛타워로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자 도상만이 의자를 내밀었죠. 정화는 힘없이 앉았습니다. 조막내가 커피를 들고 왔어요. 사모님, 아까 그놈들 표정 봤어요? 완전 뒤집어졌죠. 조막내의 목소리에 통쾌함이 묻어났습니다. 정화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였어요. 정화는 심호흡을 하고 받았습니다. 한정화 사모님, 서태윤 회장님, 유 원장 집행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오실 수 있으신가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어요. 정화는 놀랐습니다. 유 원장이 있었다니요. 남편이 또 무슨 준비를 해둔 걸까요? 가겠습니다. 짧게 답했어요. 전화를 끊자 도상만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유 원장이 있대요. 내일 확인하러 가야 해요.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화를 걱정하던 그 눈빛이요. 다음 날 아침 정화는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20층 사무실은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죠. 담당 변호사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꺼냈어요. 봉인이 그대로였죠. 이제 개봉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유 원장이 나왔어요. 남편의 필체가 선명했습니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죠. 자택과 한빛타워는 아내 한정화에게 전속상속한다.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이미 다 준비해둔 거였어요. 5년 전에 공증까지 마쳤다고 했죠. 자녀들은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다음 장을 넘겼어요. 재우에게는 예금 일부와 골프 회원권, 준호에게는 차량과 보험금 일부, 다연에게는 의원 건물 지분 일부입니다. 정화는 웃음이 나왔어요. 남편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누가 진짜 가족인지, 누가 욕심쟁이인지를요. 이의 제기할 수 있나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공증도 5년 전에 끝났고요. 이의 제기에도 소용없습니다. 변호사의 대답은 명확했어요. 정화는 서류 사본을 받았습니다.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일어서려는데 변호사가 한마디 덧붙였죠. 회장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내가 고생할 거라고. 하지만 이길 거라고요. 서류가 지켜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와 택시를 탔어요. 한빛타워로 가는 길 정화는 결심했습니다. 싸울 거예요. 남편이 남긴 것들을 지킬 겁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재우였습니다. 어머니, 유언장 확인하셨죠? 이건 사기예요. 아버지가 정신 없을 때 쓴 거예요. 네 아버지는 끝까지 정신이 멀쩡했어. 너보다 훨씬 똑똑했고. 정화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법원에서 보시죠. 후회하실 겁니다. 재우가 소리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정화는 창밖을 봤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준비해둔 무기가 있었으니까요. 서류라는 최강의 무기가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화는 한빛타워 관리사무소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임대차 계약서, 관리비 내역, 세금 고지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남편이 얼마나 꼼꼼하게 관리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도상만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사모님, 로비에 낯선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재우 시장인 장모라고 하는데요. 정화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사돈들까지 나선 거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죠. 정화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로비에 내려가자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60대 중반 번듯한 차림이었죠. 정화를 보자 어색하게 일어섰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장인이 인사했어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죠. 정화는 2층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네 사람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았어요. 분위기는 무거웠죠. 장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우 내외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사업이 잘 안 풀려서요. 정화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어요. 재우의 사업 실패는 이미 소문이 났죠. 그래서 말인데요. 장인이 본론을 꺼냈어요. 한빛타워에 빈 상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칸만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임대료는 나중에 천천히 내겠습니다. 정화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공짜는 없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우리가 남인가요? 가족 아닙니까? 장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족이라고 공짜로 주면 세금은 누가 내요? 관리비는? 이 건물도 돈 먹는 하마입니다. 정화의 대답은 명확했어요. 장인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재우가 장남 아닙니까? 당연히 도와주셔야죠. 장남? 장례식 날 저를 쫓아낸 그 장남 말씀이신가요? 정화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장모가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인심이 없으시네요. 남편 재산 혼자 다 차지하시고 내 이름으로 된 내 재산입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요. 정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간 후 도상만이 들어왔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욕심들이 무서웠죠. 조막내가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사모님, 그 사람들 동네 카페에서도 난리였어요. 시어머니가 인색하다고 떠들고 다녔죠. 정화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날 밤 정화는 결심했습니다. 호텔을 나와 한빛타워 옥상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관리인 숙소였죠. 이제 이곳이 정화의 요새가 될 거였습니다. 짐을 풀면서 정화는 중얼거렸어요. 여보, 당신이 준비해둔 전쟁터로 들어왔어요. 이제 제대로 싸워볼게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화는 도장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작은 고무 덩어리지만 2,500억의 무게를 담고 있었죠.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정화는 한빛타워의 일상에 적응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건물을 순회했죠. 오늘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조막내의 카페는 벌써 문을 열었어요. 커피 향이 로비를 가득 채웠죠. 정화가 들어가자 조막내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사모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정화가 자리에 앉으려는데 갑자기 창가에서 소리가 났어요. 의자가 쓰러지는 소리였죠. 5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조막내가 비명을 질렀어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카페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손님들은 당황해서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때 경비실에서 누군가 뛰어왔어요. 준호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한빛타워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화는 놀라서 입을 벌렸죠. 준호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환자 옆에 앉았어요. 맥박을 확인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죠. 하나, 둘, 셋. 리듬이 정확했습니다. 조막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구급차를 부르면서 다연에게도 영상통화를 걸었죠. 다연은 의원에 있었어요. 화면으로 상황을 보더니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오빠 계속해. 멈추지 마. 다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준호는 땀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환자가 기침을 시작했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준호를 보고 엄지를 들었어요. 잘하셨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진 모습이었어요. 정화가 다가갔죠. 준호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화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죠.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필요 없었어요. 조막내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준호 씨, 대단해요. 진짜 영웅이에요.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죠. 도상만도 달려왔어요. 준호 경비원, 정말 수고했어요. 회장님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그날 저녁 정화는 준호를 불렀습니다. 옥상 정원에서 만났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죠. 언제부터 여기서 일한 거니? 정화가 조용히 물었어요. 한 달 됐어요. 형이 시킨 건 아니고 제가 하고 싶어서요. 준호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정화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장례식 날 차갑던 그 아이가 아니었죠. 오늘 고마웠어. 정말 자랑스러웠어.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때는 형 눈치 보느라. 괜찮아. 이제라도 내 자리를 찾았으니 됐어. 정화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가 이 건물 지키는 거 저도 도울게요.
진짜 가족으로서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한 명의 아들은 되찾은 것 같았어요. 작은 희망이 생겼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화는 한빛타워 회의실에서 재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상환 계획서와 빈 가계부였습니다. 재우가 들어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상환금을 못 내겠습니다. 정화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우가 3개월 전에 직접 작성한 상환 계획서였죠. 손가락으로 금액을 짚었습니다. 여기 내 서명 보이니? 월 500만 원씩 갚기로 했잖아. 정화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재우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사업이 안 풀려서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정화는 가계부를 꺼냈어요. 재우 앞에 밀었죠. 일주일 동안 내가 쓴 돈 다 적어와. 커피 한 잔까지 전부. 어머니, 제가 애인가요? 가계부를 왜 써요? 재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돈은 온도야.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아야 막을 수 있어. 내가 진짜 돈이 없는지 아니면 쓸데없이 쓰는지 확인해야지. 정화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일주일 후 재우가 가계부를 들고 왔습니다.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정화는 형광펜을 들었죠. 하나씩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골프 한 번에 30만 원? 룸살롱 80만 원? 이게 돈이 없는 사람이 쓰는 돈이니? 정화가 가계부를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재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죠. 정화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불필요한 지출만 줄여도 월 300만 원은 나와. 상환금을 200만 원으로 줄여줄게. 정말요? 재우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매주 월요일마다 가계부 제출. 한 번이라도 빠지면 원금 전액 상환. 정화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재우는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부터 재우는 영수증을 모으기 시작했죠. 커피값도 적고 택시비도 적었습니다. 도상만이 감탄했어요. 사모님, 천재시네요. 재우 씨가 완전 바뀌었어요. 어제는 걸어서 왔더라고요. 조막내도 거들었죠. 맞아요. 우리 카페도 안 오고 편의점 커피 사 먹더라고요. 완전 짠돌이 됐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재우의 가계부는 점점 깔끔해졌어요. 지출이 절반으로 줄었죠. 상환금도 제때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재우가 찾아왔어요. 표정이 밝았죠. 어머니, 이번 달 300만 원 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400만 원 낼게요. 정화는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계부 쓰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허투루 살았는지. 이제 제대로 살아보려고요. 재우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정화는 작게 웃었어요. 아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죠. 계속해. 서류는 거짓말 안 해. 내 노력도 가계부가 증명해 줄 거야. 재우가 나간 후 정화는 가계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재우의 글씨가 점점 반듯해지고 있었어요. 숫자도 정확했죠. 작은 변화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상만이 관리사무소로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어요. 구청에서 연락 왔는데 한빛타워 명의이전 신청서가 접수됐대요. 도상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화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죠. 뭐라고요? 내가 그런 서류 낸 적 없는데? 두 사람은 곧바로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위임장과 도장이 찍힌 신청서였죠. 정화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도장 모양이 미묘하게 달랐어요. 위조였습니다. 정화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죠. 이건 범죄예요. 도장 위조야.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정화는 진짜 도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비교해보니 확실히 달랐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CCTV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 서류를 제출했는지 알아낼 거예요. 형사가 말했어요.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화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갔어요. 형사가 CCTV 영상을 보여줬죠. 화면 속 남자는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재우의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집에 몇 번 놀러 온 적이 있는 사람이었죠. 정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사람 아시나요? 형사가 물었어요. 큰아들 친구예요. 집에도 왔었고요. 정화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우가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혼자 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화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거들었죠. 이건 중범죄예요. 사문서 위조에 사기 미수까지. 최소 3년은 감옥 갑니다. 한빛타워로 돌아오는 길 정화는 말이 없었어요. 도상만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사모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정화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재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제 친구가 그런 일을 했다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내 친구가 혼자서 2,500억짜리 빌딩을 노렸다고? 정화의 목소리는 싸늘했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관련 없어요. 재우가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경찰이 밝혀줄 거야. 내가 관련됐는지 안 됐는지. 정화는 전화를 끊었어요. 도상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장 위조라니. 세상이 무서워요. 조막내도 분노했어요. 그 나쁜 놈들. 감옥 가서 썩어야 해. 도장 훔치는 놈은 하늘이 벌 줍니다. 정화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도장을 꺼내봤어요. 작은 고무 덩어리가 이렇게 무거운 무게를 지니고 있었죠. 이제는 이중 잠금 장치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에 기사가 올라왔어요. 한빛타워 위조 도장 사건이었죠.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대부분 정화를 응원하는 내용이었어요.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죠. 서류와 법이 정화의 편이었으니까요. 위조 도장 사건 한 달 후 새로운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충격적인 글이 올라왔어요. 제목이 자극적이었죠. 한정화, 남편 유언장 위조 의혹이었습니다. 도상만이 태블릿을 들고 뛰어왔어요. 사모님, 이거 보셨어요? 댓글이 1,000개가 넘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정화는 화면을 봤어요. 유언장처럼 보이는 문서 사진이 올라와 있었죠. 가짜였지만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댓글은 정화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어요. 악마 같은 시어머니, 남편 재산 독차지한 욕심쟁이, 자식들한테서 빼앗은 도둑 같은 악플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죠. 정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화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죠. 변호사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원본 유언장 공증 기록을 확보했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 감정도 의뢰했죠. 일주일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 서태훈 회장님 필체가 맞습니다. 5년 전 공증 기록도 완벽해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정화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작은 규모였지만 주요 언론사들이 참석했어요. 정화는 마이크 앞에 섰죠. 제 남편은 정신이 멀쩡할 때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공증까지 마쳤어요. 저를 비난하는 것은 죽은 남편을 모욕하는 거예요. 정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과하는 댓글들이 올라왔죠. 하지만 상처는 이미 깊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영이 한빛타워를 찾아왔어요. 2층 회의실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 때문이 아닐까요? 나영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정화는 놀라서 며느리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가 어머님 도와드린다고 나서서 누군가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어머님께 피해가 갈까봐. 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화는 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욕심쟁이들이 문제지. 그때 재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인터넷 글 봤어요. 저는 관련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래. 그럼 누가 가짜 유언장을 만들었을까? 정화의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재우는 다급하게 변명했어요. 정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이 IP 추적하고 있어. 곧 밝혀질 거야.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글 작성자가 재우 주변 인물로 좁혀졌다고 했죠. 정화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막내가 커피를 가져왔어요. 사모님, 힘내세요. 진실은 결국 이기는 법이에요. 거짓말쟁이들은 다 벌 받을 거예요. 도상만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서류가 다 증명하잖아요.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 없어요.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전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포기하지 않을 거였어요. 어느 날 아침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정화는 불안한 마음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가압류 신청 통지서였죠. 재우의 채권자가 한빛타워 일부를 가압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상만이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8천만 원이라니. 재우 씨가 이렇게 큰 빚이 있었어요? 정화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죠. 아들의 빚 때문에 남편이 남긴 건물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했어요. 법원 조정을 신청하세요. 한빛타워는 제 소유예요. 재우와는 무관합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세무자료, 납세증명서를 모았어요. 정화도 임대차 계약서와 현금흐름표를 정리했죠. 조정 당일 법원은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채권자 측 변호사가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아들 빚은 부모가 책임져야죠. 한빛타워로 변제하는 게 당연합니다. 정화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한정화 씨는 독립된 소유주예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가압류 신청은 부적절합니다. 채무자와 건물주는 법적으로 별개예요. 채권자가 소리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들이 빚쟁이인데 어머니는 빌딩 주인이라고요? 그게 법입니다. 서류가 증명하고 있어요. 조정위원회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정화는 힘이 쭉 빠졌어요.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재우가 얼마나 더 많은 빚을 숨기고 있을까요? 한빛타워로 돌아오자 재우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창백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 빚 때문에. 넌 대체 얼마나 더 빚이 있니? 다 털어놔. 정화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재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총 3억 정도. 사업이 망해서. 정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봤습니다. 3억이라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평생 읽어놓은 것이 아들의 빚 때문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조막내가 다가왔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요. 정화는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저었어요. 도상만이 물을 가져왔죠. 사모님, 일단 앉으세요. 그날 밤 정화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지키라고 한 건물을 거의 잃을 뻔했어요. 초가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온 것 같았어요. 정화는 도장을 꺼내 들여다봤죠. 이 작은 도장이 오늘 한빛타워를 지켜준 거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다연이었습니다. 엄마, 들었어요. 오빠가 또 사고 쳤다면서요? 괜찮아요? 괜찮아. 서류가 날 지켜줬어. 정화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압류 사건 후 정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한빛타워 옥상 정원에 올라갔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도시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정화는 난간에 기댔어요. 남편이 떠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죠. 배신, 거짓말, 욕심.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그때 계단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영이었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정화는 숨을 죽였습니다. 네, 이번 달도 보내드릴게요. 병원비 많이 나오셨죠? 나영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정화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영이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혹시 또 다른 음모일까요? 아버님이 그렇게 아프신 줄 몰랐어요. 항암 치료비가 그렇게 비싼지도. 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화는 놀랐어요. 나영의 친정아버지가 암이었던 거죠. 며느리가 비밀리에 병원비를 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걱정하실까 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나영이 전화를 끊었어요. 정화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나영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며느리는 남몰래 선행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나영을 불렀어요. 회의실에서 만났죠. 나영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나영아, 내 친정아버지가 아프시다면서? 정화가 조용히 물었어요. 나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어제 우연히 들었어. 왜 말 안 했니? 나도 도울 수 있었는데. 정화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도 힘드신데. 제가 어떻게? 정화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한빛장학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거 알아? 나영이 놀라서 정화를 봤습니다. 어머님, 이건 내 시아버지가 만든 거야. 몰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지. 너도 그걸 이어받아 도왔고. 정화가 설명했어요. 나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이 부탁하셨어요. 어머님께 부담 드리지 말라고. 정화는 나영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는 같이 하자. 혼자 짊어지지 마. 그날 저녁 정화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어요. 나영이라는 진짜 가족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도상만이 다음 날 말했습니다. 사모님, 나영 씨가 좋은 사람이었네요. 그동안 오해했나 봐요. 조막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병원비 몰래 대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천사지 천사. 정화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죠. 이제 정화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됐으니까요. 일주일 후 정화는 나영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한빛타워 1층 도면을 준비해뒀어요.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기다렸죠.
나영이 들어왔을 때 정화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나영아, 여기 봐. 정화가 도면의 한 칸을 가리켰어요. 30평짜리 빈 상가였죠. 나영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이건 3년간 사회적 임대로서 임대료는 시세의 절반만 받을게. 정화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나영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어머님, 정말이세요? 제가 그럴 자격이. 조건이 있어. 매출의 1%는 한빛 장학 기금으로 내고 수익 일부는 지역 저소득층 지원에 써. 정화가 설명했죠. 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할게요. 뭘 하고 싶니? 정화가 물었습니다. 나영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공부방을 하고 싶어요. 간단한 식사도 제공하고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원했던 것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좋아. 사업계획서 가져와. 일주일 후 나영이 계획서를 들고 왔습니다. 꼼꼼하고 현실적이었어요. 정화는 만족스럽게 읽었죠. 계약서 작성 날 도상만과 조망래가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도상만이 감탄했어요. 법보다 따뜻한 계약이네요. 조망래도 박수를 쳤죠. 이게 진짜 가족이지. 돈만 아는 놈들은 보고 배워야 해. 그때 다연이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듣더니 엄지를 들었어요. 엄마, 이게 품격이야. 진짜 부자는 나누는 사람이지. 정화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연도 어느새 의젓한 의사가 됐죠. 남편이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요? 재우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빛타워로 찾아왔어요. 표정이 복잡했죠. 어머니, 나영이한테는 상가를 주시면서 나영이는 일할 거야. 공짜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거지. 너도 제대로 된 계획 가져오면 검토해 줄게. 정화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재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시작해 볼게요. 한 달 후 나영의 공부방이 오픈했습니다. 첫날부터 아이들 10명이 찾아왔어요. 나영은 한 명 한 명 따뜻하게 맞이했죠. 정화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한빛타워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 같았어요. 건물은 단순한 콘크리트가 아니었죠.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숨쉬는 공간이었습니다. 도상만이 옆에 왔어요. 사모님, 회장님이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예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이 남았어요. 재우를 진짜 아들로 만드는 일이었죠. 정화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왔어요. 한빛타워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오늘은 한빛장학재단 공식 오픈식이었습니다. 정화는 단상 앞에 섰어요. 검은 정장이 단정했죠. 로비 한쪽에는 남편 태윤의 사진과 함께 재단 설립 취지가 새겨진 현판이 걸렸습니다. 정화는 그것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남편의 뜻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죠. 오늘 한빛장학재단을 공식 출범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 내미는 곳이 되겠습니다. 정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연이 단상에 올라왔어요. 축사를 읽었죠. 아버지의 정신과 어머니의 용기가 만난 곳입니다. 저도 의사로서 함께하겠습니다. 리본 커팅 시간이었어요. 정화, 다연, 나영이 함께 가위를 들었습니다. 세 여자가 동시에 리본을 잘랐죠.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때 재우가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봉투 안에는 상환 완료 증명서가 있었어요. 1년 6개월 만에 모든 빚을 갚은 거였죠. 한 번도 안 밀렸어요. 가계부도 계속 썼고요.
정화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재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잘했다.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 준호도 옆에 왔어요. 근무기록표를 보여줬죠. 지각 한 번 없었어요. 앞으로도 한빛타워 지킬게요. 정화는 두 아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너희 아버지가 보면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재우의 장인 장모도 참석했습니다. 재우 장인이 다연의 의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로 관계가 달라졌어요. 장모가 정화에게 고개를 숙였죠.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욕심이 과했어요.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진짜 가족으로 지내요. 정화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로비가 조용해졌죠. 정화는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석양이 건물을 붉게 물들였어요. 도상만이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인생 리모델링 완료네요. 회장님도 하늘에서 박수 치실 거예요. 조막내도 커피를 들고 왔어요. 사모님이 진짜 승자예요. 서류 하나로 다 지켰잖아요. 정화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1년 전 장례식 날 움켜쥐었던 그 도장이었죠. 이제는 무겁지 않았어요. 그저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여보, 잘 지켰어요. 당신이 준비한 대로 다 해냈어요. 정화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한빛타워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어요. 내일도 사람들이 이곳을 찾을 거였습니다. 정화는 이제 한정화로 살았어요. 누구의 아내도 어머니도 아닌 그냥 자기 자신으로요. 서류는 권리를 증명했고 품격은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2,500억 빌딩의 주인은 처음부터 정화였어요. 이제 모두가 그 사실을 알았죠. 5년 후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한빛타워 옥상 정원에 정화가 서 있었어요. 75살이 됐지만 등은 여전히 곧았죠. 아침 햇살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정원에는 장미가 만개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심었던 나무들이 이제는 제법 컸죠. 정화는 물뿌리개를 들고 화초에 물을 줬어요.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어요. 재우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어머니, 이번 달 보고서예요. 수익이 작년보다 20% 늘었습니다. 정화는 보고서를 받았어요. 꼼꼼히 읽었죠. 재우는 이제 한빛타워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쳐 들어왔어요. 실력으로 인정받았죠. 잘했어. 내가 자랑스럽다. 정화의 칭찬에 재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도 올라왔어요. 경비주임 제복을 입고 있었죠. 엄마, 오늘 신입 경비원 교육이에요. 심폐소생술도 가르칠 거예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생명구조 공로로 표창장을 여러 개 받았어요. 이제는 한빛타워의 안전 책임자였죠. 다연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 정화가 물었어요. 의료봉사상 받게 됐어요. 한빛재단 통해서 무료 진료한 게 인정받았대요. 다연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나영도 1층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공부방은 이제 3개로 늘어났죠. 아이들이 100명이 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명소가 됐어요. 조막내가 커피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사모님, 오늘로 딱 5년이네요. 장례식 날부터요. 정화는 그날을 떠올렸어요. 비 오던 날 도장 하나만 들고 나왔던 그때를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도상만도 올라왔습니다. 사모님, 그때 기억나요? 2,500억 빌딩 주인인 줄 아무도 몰랐죠. 완전 대반전이었어요. 정화는 웃었어요. 서류가 날 지켜줬지. 남편이 준비해둔 거였어요.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한빛타워가 환하게 빛났죠. 1층 로비에는 사람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카페는 손님들로 붐볐고 사무실들도 문을 열었습니다. 정화는 난간에 기댔어요. 아래를 내려다봤죠. 재우가 직원들과 회의하고 준호가 순찰을 돌고 나영이 아이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보, 봤어요? 우리 애들이 다 제자리를 찾았어요. 정화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죠. 꽃잎이 날렸습니다. 정화는 도장을 꺼내봤어요. 이제는 금고가 아닌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죠.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난 이제 한정화예요. 2,500억 빌딩의 주인이 아니라 그냥 행복한 한정화. 정화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빛타워는 이제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이 숨쉬는 곳, 가족이 함께하는 곳, 나눔이 실천되는 곳이 됐죠. 정화는 그 중심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장례식 날 쫓겨난 한 여자가 사실은 2,500억 빌딩의 진짜 주인이었다는 반전. 정말 통쾌하지 않으셨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서류 한 장, 도장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현실적인 교훈이었죠. 한정화 씨는 남편이 남긴 도장 하나로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위조, 가압류, 명예훼손까지 온갖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승리했죠. 여러분도 혹시 중요한 서류나 도장을 제대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서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부자는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한정화 씨처럼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장, 오늘 확인해 보세요.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